중국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내 유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만 4천 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11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거든요. 연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유행의 정점에 지났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이미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걸 돌아보면 이번 겨울철 유행의 정점은 아마 12월 3주차, 4주차 정도인데 최대 하루 나온 이 확진자 수는 8만 8천 명 정도가 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이제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켰느냐 하는 것도 1 이하 0.95를 나타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겨울철에 이렇게 갑자기 급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완만한 감소 추세에 들어갔지만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지금 500명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후행 지표라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후행 지표이고 사망자 수는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길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라는 것은 신규 확진자들의 감소 추세가 나온 후에 후행성으로 2주 내지 3주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이후에는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외 유입 확진자를 살펴볼 텐데요.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발의 확산이 국내 유행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전수 PCR 검사를 하게 했거든요. 네. 단기 입국자의 경우는 공항에서 하고 장기 체류자라든지 혹은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1일 이내에 PCR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인 것은 맞습니다. 또 5일 이후에는 탑승 전에 사전 진단검사 음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거기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또 이제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단기 비자를 일단 정지시켰기 때문에 입국자 수 자체가 좀 단기 입국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금 해외 확진자들의 규모를 보면은 뭐 200명을 넘는 수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100명 전후이기 때문에 여기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에 불과해서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네. 또 변이주의 분포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입국한 사람들의 BA5 하위 변이주가 9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BN1이 3.2%여서 뭐 새로운 변이주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변이주를 갖고 들어오는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PCR 검사와 음성 확인서 제출 지금 두 가지 방역 규제를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5회 입국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방역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검역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강한 검역을 하고 있는 예. 거긴 한데요. 예. 지금 방역 당국의 이 정책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확진자 유입을 줄이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확진자의 그 변이주의 분포가 어떤 것인가,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주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홍콩이나 이제 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진단검사에서 음성만으로 입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 발병하는, 즉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걸러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더구나 뭐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을 경우하는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예 틀어막기보다는 추적과 감시의 목표를 두고 있는 방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국내에서 BN1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그 기존의 우세종이었던 BA5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런 주종 변화가 유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매한 부분이 BA5 요거 하나만 보면은 32.7%지만 네. BA5의 하위 변이주까지 하면 52.5%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BA5의 하위 변이들이 우세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고요. 하나가 아니긴 하지만요. 네. BN1의 경우는 35.7%로 BA5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50%를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BA 2.75의 하위 변이주인데 BA 2.75라는 것은 켄타우루스라고 해서 변이가 돌기단백질의 변이가 제일 많았던 것이고 네. 제일 아마 전파력이 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BA5가 더 유행을 했지 BA 2.75는 열세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하위 변이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량 백신이 유효하고요. 먹는 치료제도 유효하고 이브실드 같은 항체 치료제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전파력이나 독성이 더 강하다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라든지 혹은 뭐 질병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특별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BN1 변이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XBB 1.5 변이가 굉장히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파력도 강하고 회피력도 높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검출이 됐죠. 어떤 변이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검출은 됐지만 17건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XBB라는 이름을 보시면은 X라는 뜻은 이게 재조합변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BA2의 한 사람 환자 안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재조합을 일으킨 바이러스인데 처음에는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오히려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유행을 했고요. 예, 지금은 미국에서 특히 동북부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에서는 아마 이것이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나왔던 것은 XBB인데 거기에 이제 돌기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면서 XBB1이 되었고요. 또 변이가 생기면서 XBB 1.5가 돼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 중에서 최강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네. 또 이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세포의 수용체에 있어서의 접촉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좀 더 빨리 감염이 되면서 전파력이 강해지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증상이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과연 독성이 더 강하냐? 뭐 지금 가짜 뉴스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네. 델타보다 뭐 5배 이상 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극단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잠복기가 좀 빨라진다는 뜻이지 증상이 더 독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XBB 1.5 변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전파력이 좀 강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발표한 걸로 보면은 17건이 지난 8일 이후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환자인 경우 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알 수가 없고 대부분 미국에서 유입한 환자들의 경우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과연 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0.1%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시는 부분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부분인데요. 17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게 4가지 방역 지표가 있었죠. 네. 그중에 아마 지금 3가지 정도는 거의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신규 확진자가 2주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위중증 사망자 감소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다음 주 이후에는 확연하게 보일 것으로 보여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료 대응 체제의 여력은 가용 병상이 50% 이상을 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50%가 목표인데 32%를 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고위험 시설에 있어서는 60% 이상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달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이제 2가지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완화, 즉 대중교통이라든지 병원, 약국, 무슨 요양시설 같은 감염 고위험 시설에서는 의무를 그대로 놔두고 그 네. 나머지 실내에서는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예. 벗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설 전이 될지 설 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설날 기간 중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위원회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방역 당국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면은 늦어도 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즉 1단계의 권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유아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필요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5세에서 11세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용성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뭐 장기 이식이라든지 혹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이 약화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종이 이득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하는 아이들한테 맞출 수 있다. 즉 원하면은 맞을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